먹물이 듬뿍 묻은 붓끝이 화선지 위를 뱀처럼 미끄러져 나가는데 그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떨림도 없었으니 이는 필시 수천 번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또 그려본 자의 솜씨가 분명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역한 탕약 냄새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빠오는 늙은 주인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으나 붓을 잡은 덕만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힐끔거리며 병풍 뒤에 누운 최진사의 동태를 살피면서도 손으로는 주인의 필체를 완벽하게 흉내내어 거짓 유언장을 써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저승사자가 명부를 작성하는 듯 섬뜩하기 그지없었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매서운 북풍이 몰아치며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대고 있었지만 덕만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은 방 안의 열기 때문인지 아니면 스스로 저지르고 있는 패륜적인 행위에 대한 본능적인 전율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덕만은 마지막 획을 긋고 나서 붓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읊조렸다. 나으리, 억울해 마십시오. 이 집안을 지킬 제목은 저뿐임을 나으리께서도 평소에 입버릇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병석에 누운 최진사는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덕만의 그 낮고 음산한 목소리를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앙상한 손을 허공으로 뻗으며 무엇인가를 말하려 했으나 목구멍에서는 그저 가래 끓는 소리만이 그르렁거릴 뿐이었다. 덕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주인에게 다가가서는 그 애처로운 손을 잡기는커녕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다. 주인님께서는 평생을 풍류와 허세로 가산을 탕진하셨으나 저는 쥐꼬리만한 쌀 한 톨도 아껴가며 이 집안의 곳간을 채웠습니다. 그러니 이 재물은 핏줄을 타고난 저 무능한 도련님의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켜낸 저의 것이 되어야 마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최진사의 눈동자가 공포와 분노로 크게 확장되었다가 이내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덕만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책감 대신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주인의 임종을 지켜보았다. 방 안의 촛불이 바람에 일렁이며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최진사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떨구어지자 덕만은 재빨리 주인의 지장을 가져다가 아직 먹물이 채 마르지 않은 유언장 위에 꾹 눌러 찍었다. 붉은 인주는 마치 최진사가 토해낸 피처럼 선명하게 종이 위에 박혔고 그것으로 모든 강탈의 작업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그때 밖에서 급박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벌컥 열리며 12살 난 어린 도련님 세욱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아버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세욱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버지의 시신을 부여잡고 통곡을 터뜨렸으나 덕만은 슬픈 기색 하나 없이 그저 뒷짐을 진 채 그 광경을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세욱은 평소 자신을 친형처럼 따르던 덕만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매달렸다. 덕만아, 어서 의원을 불러오너라. 아버님께서 숨을 안 쉬신다. 어서 그러나 평소라면 예 도련님하고 넙죽 엎드렸을 덕만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품 안에서 방금 작성한 유언장을 꺼내어 세욱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도련님, 아니 이제는 세욱이라 불러야겠구나. 의원을 부를 필요는 없다. 상전께서는 이미 운명하셨고 여기 그분이 남기신 마지막 유지 의지가 있다. 덕만의 목소리는 낯설도록 차갑고 위압적이어서 세욱은 흐르던 눈물조차 멈춘 채 멍하니 덕만을 올려다보았다. 세욱은 떨리는 손으로 덕만이 건넨 종이를 받아들었으나 그 안에 적힌 내용은 어린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나 최진사는 가문의 앞날을 위하여 어리고 유약한 아들 세욱 대신 가업을 번창시킬 능력이 출중한 노비 덕만에게 전 재산과 가문의 대소사를 맡기노라. 세욱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버님께서 노비인에게 가문을 물려주신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네가 꾸민 짓이 분명하다. 세욱이 소리를 지르며 덕만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으나 덕만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세욱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덕만의 힘에 밀려 바닥에 나뒹군. 세욱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덕만을 올려다보았는데 그 순간 덕만의 얼굴은 더 이상 충직한 하인이 아니라 탐욕의 눈이 먼 야수의 형상 그 자체였다. 꾸민 짓이라니요. 이 필체를 보십시오. 누가 봐도 돌아가신 나으리의 글씨가 아닙니까? 게다가 여기 찍힌 지장은 나으리의 손가락이 분명하니 관아에 가져가도 흠잡을 데 없는 문서입니다. 덕만은 종이를 다시 빼앗아 품에 넣으며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세욱을 내려다보았다. 방 안의 소란을 듣고 몰려든 하인들이 문 밖에서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이미 집안의 실권을 장악한 덕만의 서슬퍼런 눈빛에 눌려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세욱을 변호하지 못했다. 덕만은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인들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다들 들으라 최진사. 어른께서는 임종 직전이 무능하고 철없는 핏덩이 대신 나를 후계자로 지목하셨다. 이제부터 이 집안의 주인은 나 덕만이니 누구든 내 명을 거역하는 자는 엄히 다스릴 것이다.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조아렸고 그 모습을 본 세욱은 배신감과 절망감에 치를 떨며 다시 한번 덕만에게 달려들었다. 내 이놈, 네가 감히 우리 아버지를 속이고 가문을 훔치려 드느냐. 내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내 놈의 목을. 그러나 세욱의 외침은 덕만의 억센 소나기에 의해 단숨에 막혀버렸고 덕만은 세욱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며 마당으로 내려갔다. 엄동설안의 밤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살칼을 베어내는 듯했고 하늘에서는 주먹만한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려 마당에는 이미 발목까지 빠질 정도로 눈이 쌓여 있었다. 덕만은 저항하는 세욱을 짐짝처럼 끌고 가대문 앞까지 내동댕이 쳤는데 세욱은 얇은 소복 차림으로 눈밭에 처박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덕만아, 제발 이러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 제발 문만 열어다오. 세욱은 자존심도 잊은 채 덜덜 떨며 애원했으나 덕만은 대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며 마지막 자비조차 베풀지 않았다. 덕만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앞날에 방해가 될 화근을 제거했다는 안도감과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주인이라는 권력의 만만이 감돌고 있었다. 세욱아, 네가 살 길은 이 집을 떠나 멀리 사라지는 것뿐이다. 만약 다시 얼씬거린다면 그때는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니 부디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싶다면 썩 꺼지거라. 덕만은 굳게 닫힌 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세욱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돌아섰고 그의 발자국은 하얀 눈 위에 깊고 검은 흔적을 남기며 안채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 알면서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야망을 정당화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세상은 원래 힘 있는 자가 갖는 것이다. 나는 그저 내 능력을 펼칠 기회를 스스로 만들었을 뿐이다. 덕만은 주인이 앉던 호피무늬 방석 위에 털썩 주저앉아 방금 전까지 최진사가 마시던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식어버린 찬물은 씁쓸했으나 덕만에게는 그 어떤 감로수보다도 달콤하게 느껴졌다. 그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이 거대하고 풍요로운 저택의 유일한 주인이 된 것이었다. 한편 대문 밖으로 쫓겨난 세욱은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속을 헤치며 정처 없이 걸음을 옮겼으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배신감에 정신이 혼미해져만 갔다. 멀리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인가 하나 없는 캄캄한 산길은 어린 소년에게는 지옥 그 자체였으나 세욱의 가슴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자만이 품을 수 있는 처절한 복수심이었다. 세욱은 얼어붙은 손을 입가에 대고 호호 불며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가는 자신의 집 대문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화려하게 불 밝혀진 저택의 지붕 위로 눈이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지만 세욱의 눈에는 그 평온한 풍경이 마치 악마의 소굴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른 채 눈물 젖은 목소리로 천지신명에게 맹세했다. 내 기필코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살아서 내 놈이 가진 모든 것을 뺏고 내가 당한 이 고통을 1000배만 배로 갚아줄 것이다. 세욱의 작은 그림자가 눈보라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출 때까지 하늘은 무심하게도 더 거센 눈을 퍼부어대며 세상의 모든 비극을 하얗게 덮어버리려 했다. 그러나 그날 밤 소년이 눈밭에 흘린 피눈물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붉은 얼룩으로 남아 훗날 닥쳐올 거대한 파란의 씨앗이 되고 있었다. 덕만이 차지한 따뜻한 안방과 세욱이 내던져진 혹한의 거리, 이 두 세계의 극명한 대비는 앞으로 펼쳐질 질긴 인연과 악연의 서막을 알리는 잔혹한 전주곡이었다. 최진사 댁의 사랑채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파날 튕기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으니 이는 마치 재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소리이자 덕만의 야망이 팽창하는 소리와도 같았다. 덕만은 주인이 된 지 불과 3년 만에 인근의 논밭을 모조리 사들여 천석군의 반열에 올랐고 그의 손을 거치면 썩어가던 쌀가마니도 황금으로 변한다는 소문이
장안에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그는 단순히 땅을 늘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포구의 상단을 차려 인삼과 비단을 중개하며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는데, 이는 그가 노비 시절부터 어깨너머로 배운 장사 감각에 타고난 비상한 머리가 더해진 결과였다. 비단옷을 휘감고 거만한 표정으로 장부를 넘기는 덕만의 손가락에는 옥반지가 번쩍였고, 그의 곁에는 아첨을 떠는 배불뚝이 거간꾼들이 파리떼처럼 들끓었다. 덕만 대행스님, 이번에 들어온 청나라 비단은 색감이 고와 대박이 날 것입니다요. 역시 대행스님의 안목은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아첨꾼들의 입에 발린 소리에 덕만은 짐짓 근엄한 척 헛기침을 하면서도 올라가는 입꼬리를 감추지 못하며 턱수염을 쓸어내렸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네. 그나저나 저 아랫마을 김참판댁 땅 문서는 어떻게 되었나? 내 그 땅을 헐값에 매입하여 창고를 지을 요량인데. 덕만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비굴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재물을 향한 끝없는 탐욕과 권위의식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출신 성분을 들추는 자가 있으면 돈다발로 입을 막거나 관아에 뇌물을 써서 쥐도 새도 모르게 매장해버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반면 화려한 기와집 담장 너머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저잣거리 뒷골목에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이어가는 한 소년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10년 전 눈보라 속으로 쫓겨난 세욱이었다. 국물이 줄줄 흐르는 누더기를 걸치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만을 간직한 채 세욱은 개들이나 뒤지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적이며 연명하고 있었다. 처음 쫓겨났을 때는 양반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 구걸조차 하지 못하고 굶어 죽을 뻔했으나, 살고자 하는 본능과 덕만을 향한 증오심이 그를 질긴 잡초처럼 버티게 만들었다. 어느 날 생선 가게 앞을 지나던 세욱이 떨어진 생선 대가리를 주워들자 가게 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나와 사정없이 그를 내리쳤다. 이런 재수없는 거렁뱅이 놈이 감히 내 가게 앞에서 알짱거려 썩 꺼지지 못해. 몽둥이가 등짝을 후려칠 때마다 살점이 터지고 뼈가 울리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세욱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고 도끼 어린 눈으로 주인을 노려보며 생선 대가리를 놓지 않았다. 그 서슬퍼런 눈빛에 기가 눌린 주인이 멈칫하는 사이 세욱은 재빨리 골목길로 달아나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피 묻은 생선을 씹어 삼켰다. 비린내가 진동하고 모래가 씹히는 역겨운 맛이었으나 세욱에게는 그것이 복수를 위해 삼켜야 할 쓴쓸개와도 같았다. 그는 음식을 삼키며 맹세하고 또 맹세했다. 짐승처럼 살지언정 짐승으로 죽지는 않으리라. 내 반드시 살아남아 저 높은 곳에 앉은 놈을 이 진창으로 끌어내리리라. 덕만의 집에서는 연일 호화로운 연회가 벌어졌는데,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향긋한 술 냄새가 담장을 넘어 심리 밖까지 퍼져나갈 정도였다. 덕만은 고을 사또와 지역 유지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생들을 끼고 앉아 거드름을 피웠는데,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산의 진미는 가난한 백성들이 평생 구경조차 못할 음식들이었다. 자, 드시지요. 이 술은 저 멀리 서역에서 들여온 귀한 포도주입니다. 우리 고을의 번영을 위하여 덕만이 술잔을 높이 들자 좌중이 환호하며 아부를 떨었고 흥에 겨운 풍악 소리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그러나 그 시각 세욱은 덕만의 집 담벼락 아래 웅크리고 앉아 그 소란스러운 웃음소리를 들으며 추위와 싸우고 있었다. 담장 너머에서 하인들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개밥 그릇에 쏟아부을 때마다 세욱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분노를 사겼다. 과거 자신의 집이었던 곳,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 자신이 입어야 할 옷을 저 천한 노비놈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는 한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세욱은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차가운 돌바닥에 이마를 대고 열을 식혔다. 지금의 자신은 덕만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죽은 목숨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철저히 자신을 죽이고 때를 기다려야만 했다. 세월이 흐르며 세욱은 단순히 분노만 키운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장터에 짐꾼 노릇을 하며 상인들이 어떻게 물건값을 흥정하고 어떻게 이문을 남기며 돈의 흐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본능적으로 익혀나갔다. 낮에는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어깨 가죽이 벗겨지고 밤에는 글을 읽을 등불조차 없어 달빛에 의지해 버려진 서책들을 읽어 내려갔다. 어느 날 장터의 거상인 왕서방이
셈을 잘못하여 큰 손해를 볼 뻔한 것을 세욱이 기막힌 암산 실력으로 바로잡아주는 일이 있었다. 왕서방은 꽤 꾀죄한 거짓골을 한 소년이 순식간에 복잡한 셈을 해치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다. 내 놈은 셈을 어디서 배웠느냐? 보통 솜씨가 아니구나. 세욱은 고개를 숙인 채 나직이 답했다. 배운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익혔습니다. 셈을 모르면 속고 속으면 굶어 죽는 것이 이 바닥의 생리 아니옵니까? 왕서방은 세욱의 눈에서 범상치 않은 총기를 발견하고 그를 자신의 점원으로 거두어들였다. 비록 가장 밑바닥 심부름꾼이었으나 세욱에게는 처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이 열린 셈이었다. 덕만의 위세는 날이 갈수록 하늘을 찔러 이제는 한양의 고관 대작들조차 그에게 줄을 대기 위해 안달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아는 늙은 하인들을 모두 내쫓거나 병자라는 핑계로 외딴 곳에 격리시켰고 대신 자신의 비밀을 모르는 새로운 하인들을 들여 철저히 신분 세탁을 감행했다. 덕만은 거울 속에 비친 비단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흡족해했지만 가끔 꿈속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최진사의 얼굴이나 눈밭으로 쫓겨나던 어린 세욱의 울부짖는 모습이 나타날 때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더욱더 재물에 집착하며 곡간을 채우는 일에 광적으로 매달렸다. 돈이다. 돈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어.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더 많은 돈을 모아야 해. 덕만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소작농들을 착취하고 고리대금을 놓아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었다. 그의 집 담장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갔고 그 안에 갇힌 덕만의 영혼은 탐욕이라는 괴물에게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장터에서 심부름을 다녀오던 세욱은 길을 막고 지나가는 화려한 가마 행렬과 마주쳤다. 호위무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지나가는 가마의 창문이 살짝 열렸을 때 세욱은 그 안에 앉아있는 덕만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표정,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화려한 부채까지 10년 전 자신을 내쫓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역겨운 자태였다. 세욱은 순간적으로 숨이 뱉는 듯 했으나 이내 고개를 숙이고 길가에 엎드려 비천한 백성 흉내를 냈다. 가마바퀴가 튀긴 진흙탕물이 세욱의 얼굴과 옷을 더럽혔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덕만은 창밖의 거지들을 벌레 보듯 훑어보다가 무심하게 창문을 닫아버렸다. 행렬이 지나가고 난 뒤 세욱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멀어져가는 가마를 응시했다. 진흙으로 얼룩진 그의 얼굴 위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차라리 핏물에 가까운 맹세의 흔적이었다. 세욱은 주먹 안에 쥐고 있던 엽전 한 뼘을 으스러지도록 꽉 쥐며 속삭였다. 기다려라. 네가 쌓아 올린 그 거대한 모래성을 내 손으로 무너뜨려 줄 테니 네가 가장 믿는 그 재물로 너를 파멸시켜주마. 계절이 바뀌어 다시 겨울이 찾아왔고 눈보라가 치는 밤이면 세욱은 왕 서방의 상단 창고 구석에서 낡은 장부들을 필사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울보 도련님이 아니었다. 장사의 흐름을 꿰뚫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며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비정해질 줄도 아는 냉철한 장사꾼으로 성장해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했으니 그것은 바로 덕만보다 더 큰 거상이 되어 그를 철저하게 짓밟는 것이었다. 반면 덕만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서도 원인 모를 한기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내 것을 내놓아라 하고 울부짖는 원귀의 목소리처럼 들려 그는 소미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덜덜 떨어야만 했다. 빛과 어둠 부와 빈곤 오만과 와신상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의 운명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다가올 파국을 향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굴러가고 있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였으나 한양의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권력과 재물을 헨는 불나방들의 욕망으로 들끓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소란스러운 장안의 중심에 기이한 정적을 몰고 온 사내가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운형, 즉 구름 그림자라 불렀다. 그의 본명도 출신도 그 막대한 자금이 어디서 솟아났는지도 아는 이가 없었기에 붙여진 벼로였다. 운형이 이끄는 상단은 마치 신기루처럼 나타나 인삼이면 인사문이면 은손대는 것마다 막대한 이문을 남기며 기존의 상권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최진사 댁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덕만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덕만은 비단 금침 위에 비스듬히 누워 장죽을 빨며 미간을 찌푸렸다. 운형이라. 새파랗게 젊은 놈이 감히 내 밥그릇을 넘본다. 그놈이 쥐고 있는 자금줄이 청나라 황실과 닿아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더냐. 덕만의 물음에 굽신거리던 집사가 식은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러하옵니다. 대행수 어른. 들리는 말로는 청나라 거상들과 독점 계약을 맺어 물건을 싹쓸이하고 있다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상단의 입지가 좁아질까 두렵습니다. 덕만은 장죽을 재떨이에 신경질적으로 털어내며 눈을 번뜩였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을 한다더니 내 그놈의 콧대를 꺾어놓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겠구나. 당장 그놈을 내 앞으로 불러오너라. 제놈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한양바닥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숨도 크게 못 쉴 것이다. 며칠 후 덕만의 저택 사랑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약속한 시각이 되자 소슬대문이 열리고 한 젊은 사내가 호위무사 하나 없이 단신으로 걸어 들어왔다. 검푸른 비단 옷을 몸에 딱 맞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갓을 반듯하게 쓴 그는 훤칠한 키에 창백하리만치 하얀 피부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을 압도하는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깊고 서늘한 눈동자는 마치 감정이 거세된 인형처럼 무심해 보였으나 그 심연에는 베일듯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가 바로 운영 10년 전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던 세욱이었다. 덕만은 마루 끝에 서서 들어오는 운영을 내려다보며 묘한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저 눈빛, 저 걸음걸이, 누구지? 덕만은 기억의 파편을 더듬어 보려 했으나 10년의 세월은 소년의 얼굴을 완벽한 청년의 것으로 바꾸어 놓았고 무엇보다 지금의 귀티나는 모습에서 과거의 꾀죄죄한 거지를 떠올리기란 불가능했다. 덕만은 불안감을 애써 지우며 거만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내 놈이 그 소문 무성한 운영인가? 듣던 대로 기생 오라비처럼 곱상하게도 생겼구나. 그래, 내게 할 말이 있어. 찾아왔다지. 세욱은 덕만의 비아냥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정중하게 그러나 뼈가 있는 목소리로 읍하고는 마루 위로 올라앉았다. 소인 대행수님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한양 상권을 쥐락펴락하시는 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욱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그 울림에는 상대를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함이 배어 있었다. 덕만은 헛기침을 하며 찻잔을 들어 올렸다. 빈말은 집어치우고 본론만 말해라. 내 시간은 금보다 비싸니라. 세욱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품 안에서 두툼한 서찰 한 통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소인이 대행수님께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청나라 내무부와 맺은 홍삼 독점 판매권에 관한 밀약서입니다. 홍삼 독점 판매권이라는 말에 덕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상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덕만은 짐짓 태연한 척하며 서찰을 집어들었으나 떨리는 손끝은 그의 탐욕을 숨기지 못했다. 문서를 훑어내려가던 덕만의 동공이 점점 커졌다. 이것이 정말이란 말이냐? 청나라 황실에 납품하는 물량을 전량 독점한다니. 도대체 내 놈은 정체가 무엇이기에 이런 엄청난 문서를 손에 넣었단 말이냐? 세욱은 차분하게 덕만의 눈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제 정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력과 배포를 가진 사람은 조선 팔도의 대행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소인은 길을 열어드릴 뿐 그 길을 걸어가 금광을 캐는 것은 대행수님의 몫입니다. 덕만은 의심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너무나 완벽한 조건, 막대한 이익, 그리고 제 발로 찾아와 이 엄청난 기회를 바치는 정체불명의 사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으나 문서에 찍힌 청나라 관인의 붉은 인주는 진짜임이 분명했다. 덕만은 눈을 가늘게 뜨고 세욱을 쏘아보았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내 놈이 내게 이런 큰 먹잇감을 던져주는 대가가 무엇이냐. 세욱은 기다렸다는 듯 찻잔을 들어 입술을 적신 후 나직이 속삭였다. 소인은 그저 대행수님의 그림자가 되어 배우고 싶을 뿐입니다. 이번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의 7할은 대행수님이 가지시고 소인은 나머지 3할과 대행수님의 신용을 빌려 쓰고 싶습니다. 소인의 상단은 아직 기반이 약하여 관아의 견제가 심하니 대행수님의 우산 아래로 들어가 비를 피하고자 함입니다. 덕만의 머릿속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다. 7대 3이라니
이건 자신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다. 게다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조건은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세워주는 꼴이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덕만은 마음속 경계심을 무장해제하고 파한대소하며 무릎을 쳤다. 하하하, 역시 젊은 친구가 셈이 밝구만. 그래, 자네 말대로 내가 자네의 뒷배가 되어주지. 대신 자네는 내 손발이 되어 움직여야 할 것이야. 덕만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 술상을 드리라 호통쳤고 세욱은 고개를 숙이며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라고 답했다. 그러나 숙인 고개 아래로 드러난 세욱의 눈빛은 먹이를 낚아챈 독사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도록 술잔을 기울였으나 덕만은 술에 취해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느라 정신이 없었고 세욱은 맑은 정신으로 덕만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집안의 구조와 하인들의 동선까지 머릿속에 낱낱이 새겨넣고 있었다. 거래가 성사된 이후 덕만과 세욱의 동업은 겉보기에 순풍에 돛단 듯 흘러갔다. 덕만은 세욱이 가져오는 정보와 물건들 덕분에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게 되었고 창고에는 재물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덕만은 세욱을 복덩이라 부르며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상단의 중요한 장부와 인장까지 그에게 맡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주변 사람들이 출신도 모르는 자를 너무 믿는 것 아닙니까? 하고 충언을 올려도 덕만은 내 놈들이 밥값도 못하니 저 친구가 돋보이는 게야 하며 면박을 줄 뿐이었다. 그러나 덕만이 모르는 사이 그의 거대한 제국은 밑동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세욱은 교묘하게 장부를 조작하여 이익은 부풀리고 부채는 숨겼으며 덕만의 자금을 위험성이 높은 투기판으로 유도했다. 또한 덕만의 이름으로 질이 낮은 물건을 비싸게 팔아넘겨 상인들 사이에서 신용을 떨어뜨리는 작업도 은밀하게 진행했다. 덕만은 당장 눈앞에 들어오는 돈다발에 눈이 멀어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 날 세욱은 덕만에게 은밀한 제안을 하나 더 건넸다. 대행수님, 이번에 청나라에서 대규모 은괴가 들어오는데 이것만 매입하면 조선의 은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워낙 물량이 커서 현금이 부족한데 대행수님이 소유하신 전답과 가옥을 담보로 융통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라면 신중했을 덕만이었지만 이미 탐욕에 눈이 멀고 세욱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쌓인 상태였다. 게다가 지난 몇 달간 세욱의 말대로 하여 손해본 적이 없었기에 덕만은 일확천금의 꿈에 부풀어 호기롭게 승낙했다. 좋아, 내 전 재산을 걸고 한번 크게 놀아보자꾸나. 이번 것만 성공하면 나는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는 거야. 덕만은 자신의 모든 부동산 문서와 권리증을 세욱에게 넘겨주었고 세욱은 그것을 받아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나으리. 이 선택이 나으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세욱이 문서를 챙겨 돌아가는 길 하늘에서는 10년 전 그날처럼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는 품속에 갈무리한 문서들의 무게를 느끼며 자신의 은신처로 향했다. 어두운 방 안에 도착한 세욱은 촛불 하나를 켜고 덕만이 넘겨준 문서들 옆에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내놓았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 연습 흔적과 먹물 자국이 선명했다. 그것은 바로 10년 전 덕만이 유언장을 위조할 때 버렸던 연습지였다. 세욱은 그 종이를 어루만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덕만아, 너는 재물이 너를 지켜줄 성벽이라 믿었겠지. 하지만 그 성벽은 모래로 쌓은 것이었고 이제 곧 파도가 몰아칠 것이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돈이 너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리라. 촛불에 비친 세욱의 얼굴에는 희열과 고통이 뒤섞인 기묘한 그림자가 일렁였다. 한편 덕만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흥분에 겨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천장에 그려진 용 그림을 바라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조선 팔도의 모든 돈이 자신의 곳간으로 흘러들어오는 환상 왕조차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권력. 그는 자신이 신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각 덕만의 창고 깊숙한 곳에서는 쥐들이 쌀가마니를 갉아먹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덕만의 화려한 제국이 안에서부터 붕괴되고 있음을 알리는 파멸의 전조곡과도 같았다. 세욱이 쳐놓은 거미줄은 이미 완성되었고 덕만은 스스로 그 한가운데로 걸어들어가 날개를 퍼덕이고 있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독거미가 서서히 다가와 숨통을 끊는 일뿐이었다. 밖에서는 다시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며 밤의 정막을 깨뜨렸다. 한양의 하늘이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마른 번개와 함께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최진사댁, 아니, 이제는 덕만의 거대한 아성이 무너져 내릴 것임을 예고하는 하늘의 계시와도 같았다. 포구에 위치한 덕만의 대형 물류 창고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붉은 관복을 입은 의금부 군사들이 창고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고 덕만의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에 바빴다. 여봐라, 이 창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조리 압수하라. 청나라에서 밀반입된 아편과 불법 무기들이 숨겨져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수사관의 호령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덕만은 사색이 되어 진흙탕에 나뒹굴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아편이라니. 나는 그저 청나라 비단과 은괴를 들여왔을 뿐이요. 이건 모함이요. 누가 감히 나 덕만을 건드린단 말이냐. 덕만은 관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부짖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발길질 뿐이었다. 창고 깊숙한 곳, 상자들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덕만이 기대했던 은괴가 아니라 조선에서 엄격히 금지된 검은 아편 덩어리들이었다. 덕만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운형 대행수가 처리한 물건인데. 설마. 그 순간 덕만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와 흙탕물로 범벅이 된 비단 옷을 추스를 새도 없이 미친 사람처럼 빗속을 뚫고 운형의 상단으로 내달렸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덕만은 오직 확인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달리고 또 달렸다. 운형이 머무는 화려한 객주 건물은 고요하기 그지없었다. 밖의 소란과는 딴판으로 평온하게 흐르는 검은고 소리가 덕만의 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덕만은 문지기를 밀치고 운형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운형,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 창고에서 아편이 나오다니. 내 놈이 실수한 것이지. 어서 가서 아니라고 해명해라. 내 전 재산이 걸려있단 말이다. 방 안에는 향긋한 차냄새가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고 운형은 창가에 앉아 내리는 비를 구경하며 여유롭게 찻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흠뻑 젖은 생쥐꼴을 한 덕만을 천천히 돌아보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다. 오셨습니까, 대행수 어른? 아니, 이제는 죄인 덕만이라 불러야 하나요? 덕만은 운형의 태도에 말문이 막혔다. 평소에 공손함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앉은 사내는 마치 저승사자처럼 차갑고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뭐라고 죄인 내 놈이 지금 제정신이냐. 내가 망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어찌 그리 태평할 수가 있어. 덕만이 악을 쓰며 다가가려 하자 병풍 뒤에서 건장한 호위무사들이 나타나 덕만의 앞을 가로막았다. 운형은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덕만에게 다가갔다. 내가 왜 무사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문제의 그 창고 명의는 당신으로 되어 있고 물건을 들여온 장부에도 당신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은 채권자일 뿐이지요. 운형은 품에서 덕만이 넘겨주었던 집문서와 땅문서 뭉치를 꺼내어 덕만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다. 보시다시피 당신의 모든 재산은 이제 법적으로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빈털터리에 곧 국법을 어긴 중죄인으로 참수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덕만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참혹한 배신이었다. 내 놈이 처음부터 나를 노리고 도대체 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짓을 꾸민 것이냐. 덕만의 절규의 운형은 낮게 깔린 웃음소리를 흘렸다. 그 웃음소리는 너무나 처연하고도 섬뜩하여 듣는 이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무엇을 잘못했냐고. 하하하. 덕만아, 너는 정말 기억나지 않는 모양이구나. 10년 전 눈보라가 치던 그 밤을 네가 짐승처럼 내쫓았던 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말이다. 운형의 입에서 덕만아라는 하대가 나오자 덕만은 감전된 듯 몸을 떨었다. 그리고 서서히 눈앞의 청년에게서 10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어린 세욱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설마 내 놈이 새세욱 도련님. 세욱은 싸늘한 눈빛으로 덕만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네가 훔쳐간 그 집안의 진짜 주인 최세욱이다. 내가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더냐. 살아서 내 놈의 모든 것을 뺏고
내가 당한 고통을 1000배만 배로 갚아주겠다고. 덕만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나 등 뒤는 이미 벽이었다. 도련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재산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비굴하게 손을 비비며 애원하는 덕만의 모습은 10년 전 세욱이 살려달라고 빌었던 그 모습과 묘하게 겹쳐졌으나 세욱의 눈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세욱은 품속 깊은 곳에서 또 하나의 종이를 꺼내어 덕만의 얼굴에 던졌다. 그것은 누렇게 바랜 종이 바로 덕만이 최진사의 유언장을 위조할 때 연습했던 먹물 자국과 지문이 묻은 그 연습지였다. 이 종이를 기억하느냐? 내 놈이 내 아버지를 속이고 하늘을 속이려 했던 그 더러운 증거다. 네가 버린 쓰레기통에서 내가 주워 간직하며 10년을 칼을 갈았다. 덕만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자신의 필체 연습 흔적, 그리고 긴장해서 찍혔던 먹물 자국까지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죄악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이 아직도. 덕만은 망연자실하여 중얼거렸다. 세욱은 허리춤에서 칼을 뽑을 듯 다가서며 으르렁거렸다. 이 연습지와 원본 유언장의 필체를 대조하면 내 죄는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관아에 이것을 제출하면 너는 단순히 밀수꾼이 아니라 주인을 능멸하고 가문을 찬탈한 패륜아로 능지처참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욱의 목소리는 천둥보다 더 무겁게 덕만의 고막을 때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금자탑이 자신이 내쫓았던 어린 핏덩이의 치밀한 복수극에 의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때 밖에서 죄인 덕만을 체포하라는 관군의 외침 소리가 가까워졌다. 세욱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덕만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관군에게 끌려가 고문을 받으며 죽어가거라.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 발로 기어나가 10년 전 나처럼 개처럼 쫓겨나거라. 선택은 내 몫이다. 덕만은 공포와 수치심에 온몸을 떨며 바닥을 기었다. 도련님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개가 되어 평생 도련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세욱은 덕만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돌아섰다. 개는 충직하기라도 하지. 너는 주인을 무는 미친 개일 뿐이다. 내 집에서 당장 꺼져라. 호위무사들이 덕만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어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덕만의 얼굴을 때렸고 화려했던 비단옷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걸레 조각처럼 변해버렸다. 덕만은 빗속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저 멀리 자신의 집안이 세욱의 집이 보였다. 그곳에서는 이미 빚쟁이들이 몰려와 가재도구를 드러내고 있었고 관군들이 덕만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갈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땡전 한 푼 나오지 않았다. 10년 전 자신이 세욱을 내쫓았을 때와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비참한 빈털터리가 된 것이다. 덕만은 하늘을 향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아,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재산인데 내 돈. 그의 절규는 천둥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고 지나가던 행인들은 미친 사람이라 손가락질하며 피해갔다. 세욱은 창너머로 빗속에서 울부짖는 덕만을 지켜보았다. 가슴속에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이 느껴졌으나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씁쓸함이 밀려왔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는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자신이 잃어버린 유년 시절의 순수함 또한 되돌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세욱은 조용히 눈을 감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당신을 욕되게 한 자를 드디어 벌하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욱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평온했다. 관군들이 들이닥쳐 진흙탕에 널브러진 덕만을 포박했다. 이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청나라와 내통하고 금지된 물건을 들여온 죄, 그리고 주인의 유언을 조작하여 가산을 가로챈 죄, 내 놈의 죄는 죽어 마땅하다. 관군 대장은 세욱이 미리 보내둔 증거들을 들이대며 덕만을 결박했다. 덕만은 포승줄에 묶인 채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아니요, 억울하오. 나는 모르는 일이오. 다 저놈이, 저 운형이라는 놈이 꾸민 짓이오. 덕만이 세욱을 가리키며 악을 썼지만 관군들은 그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짐짝처럼 끌고 갔다. 세욱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 천천히 돌아서 방 안에 촛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온다 하였지. 덕만아, 지옥에 가서도 네 탐욕을 뉘우치지 못할 것이다.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내렸다. 그 비는 덕만이 남긴 더러운 흔적들을 씻어내려는 듯, 그리고 세옥에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려는 듯 하염없이 조선 팔도를 적시고 있었다. 한때 한양 바닥을 호령하던 거상 덕만의 몰락은 하룻밤의 꿈처럼 허망하게 끝이 났고, 사람들은 그저 혀를 차며 인과 응보라는 네 글자를 입에 올릴 뿐이었다. 그러나 그 밤 세옥만이 홀로 깨어 앞으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가문의 무게와 복수 끝에 찾아온 공허함을 달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폐허가 된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잃어버린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는 일뿐이었다. 폭풍은 지나갔으나 그 뒤에 남겨진 고요함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차디찬 옥사 바닥보다 더 시린 것은 세상의 인심이었다. 관아의 판결은 가혹하면서도 기이했으니 덕만에게 내려진 형벌은 참수도 유배도 아닌 전 재산 몰수와 방면이었다. 이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려는 세옥의 의도가 깊이 배어있는 처분이었다. 덕만은 관복을 입은 나졸들에게 이끌려 관아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는데 그의 몸에 걸친 것은 얇은 삼배옷 한 벌뿐이었다. 10년 전 어린 세옥을 눈보라 속으로 내몰 때 그가 입고 있던 바로 그 복색이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또다시 굵은 눈발을 흩뿌리기 시작했고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덕만의 앙상한 어깨를 파고들었다. 지나가던 백성들은 한때 한양을 호령하던 거상 덕만이 하루아침에 거렁뱅이가 된 꼴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다. 저자가 바로 주인의 등을 치고 부자가 된 그 천하의 몹쓸 놈이라. 지꼴 좋다 하늘이 무심치 않으시니 저런 꼴을 당하는 게야.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덕만의 이마를 때렸고 붉은 피가 흘러내려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졌다. 덕만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멍하니 자신의 더러워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옥반지를 끼고 호령하던 그 손이었다. 덕만은 정처 없이 걸음을 옮겼으나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평소 그에게 굽신거리던 친구들도, 그의 돈을 받아먹던 기생들도 대문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를 문전박대했다. 어디서 거지? 발사계 같은 놈이 와서 행패야. 소금을 뿌려라. 대문 밖으로 날아온 소금 세례를 맞으며 덕만은 비참함에 몸서리쳤다. 배고픔이 창자까지 꼬여오고 주인은 뼛속 깊이 사무쳐 걸음조차 떼기 힘들었다. 그는 길가에 버려진 썩은 배추잎을 주워 허겁지겁 입에 넣었다가 역겨움에 구역질을 해댔다. 10년 전 세옥이 겪었을 그 처절한 배고픔과 추위가 이런 것이었음을 덕만은 온몸으로 체감하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눈물조차 얼어붙어 뺨을 찌르는 얼음 조각이 될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세상은 온통 하얀 지옥으로 변해갔다. 덕만의 발길은 본능적으로, 아니 어쩌면 운명의 이끌림에 따라 옛 주인 최진사의 저택, 아니 이제는 세옥의 저택이 된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멀리서 보이는 저택의 소슬대문은 10년 전 그날처럼 굳게 닫혀 있었으나 사랑채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불빛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덕만은 얼어붙은 다리를 질질 끌며 대문 앞에 당도했다. 손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의식은 가물거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대문을 두드렸다. 도련님, 아니 나으리,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쉰 목소리로 애원하는 덕만의 모습은 10년 전 어린 세옥의 모습과 섬뜩하리 많지 닮아 있었다. 그때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무겁게 닫혀있던 대문이 천천히 열렸다. 덕만은 희망에 찬 눈으로 고개를 들었으나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따뜻한 온기가 아닌 차가운 눈빛의 세옥이었다. 세옥은 화려한 비단옷 위에 두툼한 털망토를 두르고 손에는 따뜻한 화로를 든 채 덕만을 내려다보았다. 그 모습은 마치 심판을 내리러 온 저승사자와도 같았다. 덕만은 바닥에 엎드려 조아렸다. 나으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추위에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헛간이라도 좋으니 제발. 세옥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10년 전 덕만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다. 네가 살 길은 이 집을 떠나 멀리 사라지는 것뿐이다. 만약 다시 얼씬거린다면 그때는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니 부디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싶다면 썩 꺼지거라. 덕만은 귀를 의심했다. 자신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가슴에 꽂히는 순간 그는 절망을 넘어선 공포를 느꼈다.
세욱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인과응보라는 우주의 법칙을 집행하는 대리인의 눈빛이었다. 세욱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대문을 닫기 시작했다. 안 돼, 안 돼. 제발 문을 닫지 마시오. 나으리 덕만은 닫히는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했으나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은 야속하게 닫혀버렸다. 안에서 빗장을 거는 소리가 들려왔고 덕만은 다시금 완벽한 어둠과 추위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대문에 머리를 대시며 통곡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매서운 바람 소리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덕만의 몸은 점점 굳어갔다. 속눈썹에는 고드름이 맺히고 심장 박동은 희미해져갔다. 그는 몽롱해지는 의식 속에서 환영을 보기 시작했다. 저 멀리서 인자하게 웃으시던 최진사 어른이 손짓을 하고 어린 시절 자신을 형이라 부르며 따르던 꼬마 세욱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덕만아, 왜 그랬느냐. 우리가 너를 가족처럼 아꼈거늘. 환청이 귓가를 맴돌자 덕만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중얼거렸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주인님, 도련님. 덕만의 몸은 서서히 눈 속에 파묻혀갔고 그의 마지막 숨결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10년 전 세욱이 쫓겨났던 바로 그 자리. 그 대문 앞에서 덕만은 자신이 쌓아올린 업보의 무게에 짓눌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의 굳어버린 손은 마치 무엇인가를 잡으려는 듯 갈고리처럼 굽어 있었으나 그 손 안에 쥐어진 것은 차가운 눈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 아래 세욱은 하인들을 대동하고 대문을 나섰다. 하얗게 쌓인 눈 위에 엎드려 있는 덕만의 시신을 본 세욱의 표정은 담담했다.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시신을 치우려 하자 세욱은 잠시 그들을 멈춰 세우고 덕만의 시신 앞에 섰다. 거적대기라도 덮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거라. 비록 죄인이지만 한때는 이 집안의 식솔이었으니 마지막 가는 길까지 야박하게 굴 수는 없지 않으냐. 세욱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도 증오도 남아있지 않았다. 복수는 완성되었으나 그것이 가져다 준 것은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와 삶의 덧없음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세욱은 덕만의 시신을 뒤로하고 오랫동안 비어있던 아버지의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랑채 문을 열자 10년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그리운 아버지의 향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세욱은 방 한가운데 놓인 아버지의 서한 쇼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품에서 낡은 유언장과 덕만의 연습지를 꺼내어 화로에 던져 넣었다.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키며 타오르자 세욱은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의 응어리를 털어냈다. 아버님 불효자 세욱이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바르게 살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종이 조각들은 지난 10년간의 고통과 원한도 함께 가져가는 듯했다. 세월이 흘러 세욱은 조선 제1의 거상이 되었으나 그는 결코 덕만처럼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 그는 빈민들을 구제하고 억울한 이들을 돕는 데 앞장섰으며 사람들은 그를 의로운 부자라 칭송했다. 최진사 댁의 대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 배고픈 자들이 찾아와 밥을 얻어먹고 갈 수 있었다. 세욱은 가끔 눈이 내리는 밤이면 대문 앞에 서서 묵묵히 밖을 내다보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 속에 서 있는 과거의 자신과 어리석은 욕심으로 파멸한 덕만의 모습을 동시에 보았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가두면 썩고 나누면 생명을 살린다. 세욱이 평생의 신조로 삼은 이 말은 훗날까지 최씨 가문의 가훈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악인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고 선한 끝은 반드시 있다는 옛말이 하나도 그르지 않으니 최진사 댁의 기이한 흥망성쇠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욕망에 눈먼 자들에게 서늘한 경종을 울리는 전설이 되었다. 덕만이 죽은 그 대문 앞에는 매년 겨울이면 붉은 동백꽃이 피어나 마치 죄를 뉘우치는 핏빛 눈물처럼 하얀 눈 위에 떨어지곤 했다.